전설적이며 신비로운 인물 볼프 메싱. 그는 어느 날 한 세션 중 끔찍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영혼을 불러들이는 모든 실험을 완전히 중단해 버립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 경계선이 있으며 그 선은 극도의 주의 없이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고. 닫힌 문은 그대로 두는 게 낫다. 그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뒤에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메싱은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남의 생각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며 타인의 결정을 좌우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러한 재능은 사람들 사이에서 찬탄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사기꾼으로 몰았고 또 누군가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진리를 아는 진정한 예언자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던 한 가지는 죽은 자의 세계는 호기심으로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삶 너머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하며 그곳에 접근하는 순간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영영 돌아올 수 없다. 너는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진실을 아는 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중했죠. 지나친 호기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난 죽은 자들과 대화한 적이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 속에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나 사후 세계에 대해 묻자 그는 늘 말을 흐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집요하게 묻는 이들에게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죠. 하지만 그의 인생 말미 그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의 목소리처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의 특별한 재능과 관련된 가장 신비로운 일 중 하나는 한 공연에서 일어났습니다. 관객 한 명이 전쟁 중 부모의 생사에 대해 물었을 때였죠. 메싱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이 방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메싱은 그 남자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평화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의 무덤을 찾아주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은 마을 이름을 말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가 그 마을을 찾았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곳 공동묘지의 집단 무덤 위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메싱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 방식으로의 전환이라 믿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마치 그녀가 단지 방을 나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슬프긴 했지만 인생은 대체될 수 없는 경험이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결코 이 삶을 대신할 수 없다. 그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죠. 많은 이들이 그의 재능을 부러워했지만 그는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부러워하는 게 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내 능력은 강제 노동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망칠 수라도 있지만 자신에게서 도망칠 순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매료되어
그를 믿었지만 그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진실을 숨겨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아직 폴란드에 살던 시절 한 지인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귀중한 물건이 사라졌고 그는 하인 중 누군가가 훔쳤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는 메시잉에게 범인을 찾아주면 큰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건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지주는 메시잉을 집 구조를 스케치하는 예술가로 위장시켜 하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루 종일 메시잉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저택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하인들의 생각을 읽으며 메모하고 있었죠. 그들의 생각은 일상적인 걱정부터 도를 넘은 공상까지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들의 메시잉조차 당황할 정도였죠. 하지만 해가 저물도록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주의 아내가 하녀와 함께 저택에 돌아왔습니다. 메시잉이 하녀와 눈을 마주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진심, 어린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병든 아버지를 돕기 위해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가난과 병이 가정을 무너뜨렸고 절박한 순간에 그녀는 그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그녀는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모습을 보며 돈 한 푼을 다시 돌려놓고 싶었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메시잉은 그녀의 사정을 듣고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직접 물건을 찾은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 숨겨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주인이 의문을 품을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집 하인 중 한 명은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있었고 주인은 그 아이에게 관대했습니다. 메시잉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그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는 도난당한 보석을 꿀단지 안에 숨기고 은 실숟가락 같은 잡다한 물건들을 함께 넣어 마치 우연히 모인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 작은 속임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메시잉은 하녀를 지켜냈고 도난품도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그녀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한 공연의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고 품에 커다란 장미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그녀는 그에게 꽃을 건네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메시잉은 그녀가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집에서 내가 내렸던 결정은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 운명은 때로는 놀라운 장난을 치지만 메시잉도 때로는 거짓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형이 사기꾼들과 엮여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그를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공연 중 사람들의 사랑하는 이의 생사에 대해 묻는 질문을 자주 받았지만 항상 하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희망을 주는 예언만을 말하라.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처럼 때로는 나도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진실을 숨겨야 했죠. 시간이 지나 거짓말이 드러나자 많은 이들이 나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아이의 죽음을 어머니의 눈을 마주보며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한 친척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쁜 소식은 항상 조금 늦어도 괜찮다. 메시잉은 자신이 죽을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피아 프란체스나
아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54년 5개월 18일 후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건 밤 11시에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난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메시잉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 들어서며 자신의 일기장에 의식의 불멸신앙, 그리고 왜 자신이 한때 신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고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부모는 매우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고 어린 시절의 메시잉도 매우 경건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회상합니다. 내가 9살이었을 때 랍비가 부모님께 나를 종교 지도자로 훈련시키라고 조언했어요. 부모님은 그 말을 무척 기뻐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도 집안에선 계속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 아버지는 그에게 장을 보러 가라고 시켰습니다. 그 길을 돌아오는 도중 그는 어둠 속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에서 온 사자 시자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낯선 존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보내진 자다. 너의 삶은 봉사를 위해 바쳐져야 한다. 신은 네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깊은 충격을 받은 메시잉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부모님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모든 일을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부모는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랍비가 되어야 한다. 메시잉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는 진실이 얼마 후 드러났습니다. 그가 종교 교육을 받던 시절 거리에서 그 천상의 사자를 다시 마주친 것입니다.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사자가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가 돈을 주고 연기하게 만든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메시잉은 깨달았습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속일 수 있다면 내가 배운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그렇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신이 정말 정직하고 정의롭다면 이런 속임수를 어떻게 허락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부모와 종교 교육기관 모두에게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머니도 배도 텅 빈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엔 황금함을 털어보려 했지만 그 안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나는 끔찍한 행동을 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기차역으로 향했고 가는 길의 밭에서 감자를 캐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허기를 면한 그는 아무 기차나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표가 없던 그는 객차 밑에 숨어 탑승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문이 열리며 검표원이 들어왔습니다. 메시잉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검표원이 객차 밑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소년표를 보여주게. 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주워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온 정신을 집중해 그 종이가 진짜 표라고 믿게 만들었죠. 그는 몇 초 후 그것에 도장을 찍고 말했습니다. 표가 있는데 왜 객차 밑에 숨어 있었나? 그 순간 메시잉은 자신의 암시 능력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메시잉은 정신과 의사 프론 아벨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메시잉을 처음으로 예언자 시르라 부른 사람입니다. 아벨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충고에 따라 메시잉은 매일 시장에 나가 여인들의 생각을 읽는 훈련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다시 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지만 그 이미지 자체는 기존 종교가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신을 믿냐고 묻죠. 솔직히 말하면 종교가 만든 가련한 신의 모습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순히 압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 속에 그려진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체 지구를 한눈에 볼 수 없듯 그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메시인은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도 그는 죽을 날짜 시간, 심지어 상황까지 모두 알고 있었죠. 그는 이 능력을 개인적인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죽기 전날 밤 친구들이 그를 찾아가려 했지만 메시잉은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대화가 남아있어요. 그가 누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는지는 끝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눈빛은 비어 있었고 목소리는 희미했고 이미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서처럼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떠날 것이다. 고통은 없을 것이다. 최근 그의 유품에서 발송되지 않은 마지막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편지에서 메시잉이 사후인간 존재의 비밀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의 마음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다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